제가 지역 연사로 대전에서 유일하게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들어오면서 스태프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하나 들었어요. 이 행사가 지금 대전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대전에서 온 사람이 제일 적다고. 네,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므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대전광시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라는 곳인데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좀 어렵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원인데 시민들의 공익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요즘 세상이 이렇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바로 이렇습니다. 포켓몬스터 같다. 요즘에 정말 다 각자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는 이랬다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이제 주민들, 시민들, 청년들 바라보면서 계속 진화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진화하고 배우고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포켓몬스터가 총 몇 마리나 있을 것 같으세요? 포켓몬스터의 만화에 나오는 몬스터의 마리수는 현재까지는 731마리입니다. 저는 기껏해야 피카츄, 꼬부기 정도만 알겠는데 731만이나 되는 다양한 주인공이 나온 이 만화야말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교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실 때는 오버 커넥티드, 과잉 연결돼 있어 너무 바쁘다고 했지만 정말 바쁘죠.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에게 조금씩 남는 잉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클레이 셔키는 인지된 잉여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인지 잉여의 시간이 우리 사회를 조금씩 미디어가 발달로 인해서 사회에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사례들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활동하게 된 거는 이 테드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테드가 뭐 최근에 이슈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태어나기보다 훨씬 전인 1984년도부터 미국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돈이 될 것 같고 가장 빠른 정보는 사막 한가운데 자기들끼만 모여가지고 저 테드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테드가 2000년대 들어와서 그동안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기 시작했고 그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이런 게 우리 지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우리 동네에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테드에서는 라이센스를 발급했는데 그게 테드 X 라이센스입니다. 뒤에 X가 붙었죠. 이 테드 X 라이센스를 통해서 전 세계 다양한 활동가 아니면 뭐 교수님, 친구들, 주민들이 다양하게 TEDx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 동네에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그걸 인터넷에 똑같이 올려서 그 이야기가 정말 가치 있다면 16개의 언어로 지금 자발적으로 번역이 돼서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대한민국 지역 최초로 TEDx 라이센스를 받아서 뭐 카이스트, 그다음에 대전, 대덕밸리라는 라이센스를 받고 지역에서 다양한 지식 공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Typical TEDxers, they are dreaming about big stuff, how they can do something bigger than themselves, and they are dreamers. They are dreamers. And if you find somebody who shares your dream, step up to him or her and ask, how can I help? How can I bring your idea further? I told him I have a dream. I want to bring this experience to Iraq, to Baghdad. TEDx, this is what brought me back to my home country. And the reason I waited so many years, I didn't want to go empty-handed. I found something that could make an impact in my country, and in this case was TED. I started watching videos on TED.com. I was really inspired. Didn't sleep the whole night. The next day, okay, if this even inspires me, then why not? I'm gonna share this into my community in Egypt. Part of my community in Syria. This is my community. My community. Communities that are tucked away in villages across the world. To tell the world that we have great thinkers and great doers. The sum of the local is the global. 플랫폼을 끄고 인터넷 접속을 끊고 일어나서 뭔가를 시작하면 됩니다. Around the lakes, 5 monks, the wall of human chain of young Egyptians decided to hold hands to protect the museum. It's an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our communities and change the world in their own way. 전 세계의 다양한 인지잉여의 시간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앞에서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은 공간의 의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동을 미치는 데에는 공간,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이 가장 큰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도 그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TEDx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무언가 지식을 공유하고 그것을 어떤 물리적 공간에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면 하는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공간을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 환경으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공간을 볼 때 시각으로서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공간은 사실 우리가 모든 감각을 통해서 공간을 느끼고 공간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 공간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운영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랬던 게 바로 이제 그래서 저는 맨 처음으로 이제 친구들과 동업을 해가지고 이름하여 노네임 카페, 이름이 없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TEDx를 다양한 사람들과 하기 위해서 벌집이라는 코워킹 스페이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뒤로 다양한 사람들이 점점 모이면서 벌집은 포켓몬스터처럼 진화해 나갔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벌집 3.0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도 모르는 다양한 친구들이 자기들이 서로 모여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냈고,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대전의 시민들이 함께 십시일반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벌들처럼 협동의 마인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벌집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지난 5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을 해왔죠. 그렇지만 그 공간이 아무리 주어진다고 해도 그 공간을 채우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동을 하고 협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협업이 왜 어려운지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의 협동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이슈는 스펙도 있겠지만 조모임입니다. 조모임. 그 조모임에 관련된 게 과제를 내면 과제 제출 언제 하지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제 전날에 밤새서 제출하게 되고, 팀 프로젝트를 할 때도 지금 어디쯤이세요? 카톡으로 할까요? 하다가 결국엔 한 번도 못 모이고 전날 모여 그냥 팀장 혼자 내게 되는, 이게 이제 조모임의 결과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조모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협동성과 준비성을 얻고자 했지만 사람에 대한 증오와 아무도 믿지 말라는 어떤 인생의 명언을 우리가 가르쳐주게 되는, 그게 이제 실제 조별 과제에서 배우는 현실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간다고 해서 뭐가 좀 달라질까요? 회사라는 시스템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 회사만큼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구조도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회자가 되었던 성실성과 능력을 나눠가지고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멍청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을 나눠가지고 멍청한 인간이 부지런한 인간은 멍부, 멍청한 인간이 게으르까지 가면 멍개, 똑똑한 인간이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똑부, 똑똑한 인간이 게으르면 똑개. 이 네 가지의 유형 케이스를 만들어서 조합을 좀 해보는 겁니다. 조합을 하게 되면 이런 매트릭스가 나오는데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그 직원과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가 만나야 이상적이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직원과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가 만나면 성과는 못 내고 그냥 절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좀 아쉽게 보는 부분은 멍청하고 게으른 직원과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가 만났을 때입니다. 보이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가 조짐을 해봤자 직원은 안 혼났다고 생각하는 이 환경. 그래서 이게 그런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가 참 이 매트리스만 보더라도 우리의 인간사가 이 안에 다 배열이 되는 게 참 재밌으면서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협동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협동의 단계들을 한번 축구에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협동이 이제 공격과 수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협동의 1단계를 좀 비유하자면 선수들 대신에 그냥 감독이 하란 대로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어디 지키고 너는 얘를 맡아. 너는 그냥 이것만 해. 그냥 감독이 하란 대로 하는 게 이제 협동의 1.0이죠. 선수들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전략이 틀어지면 그냥 그 게임은 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감독님은 못 믿겠으니까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겁니다. 최고의 선수들도 영입해서 이제 축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잘 하게 되겠지만 그 선수들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그 조합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 변수가 크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각자의 역할은 그대로 포지션을 두되 이걸 통합 조절하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협동 3.0으로 축구에서도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요. 자본주의의 발전도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국가가 개입하고 국가가 실패하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서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다가 시장으로 실패하게 되니까 국가가 시장이 거버넌스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의 협동 4.0은 모두가 공격하고 모두가 수비하는, 그러니까 어떤 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토탈 사커를 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모두가 멀티플레이어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있는 상태의 축구가 이제 앞으로의 대세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팀들이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탈 사커라고 하는데요. 토탈 사커의 규칙 4가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훌륭한 선수가 있어도 그 친구 혼자 하지 않고 조금씩 원터치 혹은 투터치에 조금만 볼을 컨트롤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두 번째,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의력을 가끔 발휘해서 정말 비어있는 선수들에게 창의적인 패스를 연결해주는 등 다양한 유동적인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수비수여도 공격을 할 때가 있고 내가 공격수여도 수비를 할 때가 있는 등 이런 모든 공간을 활용하면서 축구를 하는 것이 이제 토탈 사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협동의 방식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식을 가장 잘 쓰고 있는 팀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FC 바르셀로나라는 축구팀입니다. 그 축구팀의 잠깐 방식을 보면 이제 공을 서로 계속 주고받는 거죠. 공을 내가 심지어 이 팀에는 리오넬 메시라는 천재 축구 선수도 있지만 조금씩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틱틱택택 티키타카 사커라고 하는데요. 조금씩 볼 터치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빈 공간을 만들어내고 빈 공간이 나왔을 때 굉장히 창의적인 패스로 기회에 있는 그게 누구여도 기회를 평등하게 주면서 골문을 여는 거죠. 골문이 열렸을 때 슛을 때려서 이제 골인에 성공시키는 게 티키타카의 바르셀로나 사커입니다. 연습하는 영상 잠깐 볼까요? 저기 메시가 있습니다만 그냥 누구랑 똑같이 그냥 조금씩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체 공간을 활용한 연습을 할 때도 그 방식 그대로 전체 공간을 활용하면서 공간이 비어있는 사람에게 창의적으로 패스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실제 경기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경기인데요. 지금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따따따따따따 패스를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정신없이 주고받으면서 아주 짧고 티키타카 내가 볼터치를 조금만 해서 공을 뺏기지 않는 거에 주안점을 두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패스와 삼각형 트라이앵글 유지하면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좋은 선수가 기회를 잡았을 때 창의적인 패스를 한번 해주고 그 친구가 마무리를 하는 거죠. 골 대시네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축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내가 혼자만 다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몰아주고 아니면 나 안 해 뭐 이런 협동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런 축구를 보면서도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티키타카 같은 협동의 계기가 일상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유성의 이제 모 마트 앞에 굉장히 뭐랄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저 징검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징검다리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저 물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저기까지 힘들게 갔다가 저 다리가 넘쳐서 한참을 삥 돌아가야 되는 이런 사회적 비용과 낭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 불어난 다리를 건너시다가 또 한 분이 사망하게 되는 이런 사고까지 생기게 되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 동네 지역의 일상의 문제가 정말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협동을 통해서요. 그래서 저 노란 그 표시되어 있는 곳이 징검다리인데요. 횡단보도는 저 파란색 그 네모 박스에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연구단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아파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 마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름길처럼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비가 와서 저기가 넘치게 되면 A 코스나 B 코스로 이렇게 빙 돌아가야 되는 5분이면 갈 거리를 거의 1시간 가까이 돌아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은 저기로 갔다가 넘쳐 있어도 그걸 무리해서라도 건너가려고 하는 것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해결해 나가는지 잠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저희가 했던 방법은 그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갔던 게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이걸 무리해서 가려고 하는 거여서 가기 전에 그 다리에 범람을 내 미리 핸드폰이나 뭐든지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 아이디어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이고 서로의 협동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다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이라는 것에서 이제 저 네 가지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것은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공동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존재할까 했을 때 저는 그건 바로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주 가까운 우리 동네에야말로 일상의 협동이 일어나는 마을이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를 하나 잠깐 외국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어시티라는 미국의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미시간에 있는데 그 동네에 100년이 넘는 도너츠 가게가 있었습니다. 100년이나 넘을 정도 오래된 역사가 있는 도너츠 가게였는데 이런 프랜차이즈들 대형 프랜차이즈가 오게 되면서 그 동네의 도너츠 가게가 망하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됐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단골로 드나드던 경찰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그 가게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인지잉여 시간을 모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가게를 이제
운영하게 되는 거죠. 뭐 경찰들이 뭐 가게를 언제 운영해봤겠어요? 광고를 하는데 이런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도넛을 먹고 싶으신가요? 아무튼 뭐 저런 식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 매출이 잘 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동네 주민들과 저런 이벤트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이고 어디 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마치 범죄자 컨셉으로 해가지고 소통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처음에 경찰이니까 막 우쭈우쭈 하다가 동네 사람들을 점점 알게 되면서 정말 친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도넛을 기다리는데 주문하고 나면 세상살 뒤에서 기다려서 받아가야 됩니다. 이런 도넛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동네 꼬마애가 생일이 되게 되면 이런 케이크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릴 때 이런 걸 받아보면 그 친구는 이제 절대 범죄를 못 저지르는 이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주민들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기도 하고, 오래 지내다 보니까 내가 퇴직을 하더라도 동네에 계속 살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경찰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로 이제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되고 나 보니까 더 재밌었던 거는 이 동네의 범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협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 사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동네에도 좀 해봐야겠다. 벌집이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비파크, 벌들의 공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공유경제니, 그다음에 도시재생, 그다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결합된 모델을 대전에서 시도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지금 저 파란색 표시된 지역이 벌집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왜 저기에 위치했냐면요, 저 빨간색 지역은 이미 대학가 상권이기 때문에 과도한 상권 경쟁이 치열하고, 저 초록색 지역은 아파트지만 섬처럼 존재하고 있어서 저 노란색 지역만 완전히 낙후가 되고 있고 집이 계속 상가들이 계속 비어지는 공간이었던 거죠. 이것을 도시재생 측면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요, 저 2블럭 정도만 가지고 그 영상에서 보셨던 코워킹 스페이스 벌집이 존재하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좀 더 싼 값에 살 수 있는 청년들의 쉐어하우스, 꿈을 꾸는 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대부분 원룸에서 코쿤처럼 살기 때문에 집에 주방이 없어요. 그 원룸에 주방이 없어서 맨날 뭐 컵라면과 삼각김밥들로 막 혼밥족이라고 하죠. 혼자 밥 먹는 혼밥족들이 막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건강을 좀 더 같이 책임져주고, 이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계속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밥 먹을 때만큼은 같이 소셜 다이닝 할 수 있는 공유 주방,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함께 책을 나눠보고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서점들이 지금 올해 개설이 됐고요. 나머지 뭐 청년들을 위한 문화 공동체와 학교에서가 아니라 정말 학교 밖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청년 대학, 그리고 저희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자동차 쉐어링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쪽 지역 청년들의 이동성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자동차까지 해서 이 다 7개의 유닛들로 공유의 마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이 7개의 대표들과 커뮤니티들이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돼서 그 안에서 순환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대안화폐,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 10월에는 비마켓, 공유장터를 이용해서 그동안 청년들이 우리 동네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일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글로벌한 흐름, 테드의 글로벌한 플랫폼으로서의 미디어의 변화를 봤고요. 동네 안에서 로컬라이즈하게 일어나는 흐름들을 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플랫폼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까를 좀 상상해 보면, 전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앞으로는 결합하게 될 거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와글이라는 요즘에 다음 뉴스 펀딩의 와글에서 듣도 보도 못한 정치라는 풀뿌리 시민 플랫폼 사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저의 인지잉여 시간을 활용해서 그걸 같이 돕고 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플랫폼들을 보게 됩니다. 그 플랫폼들을 전 세계를 설명해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질랜드로 가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그 테드엑스 테아레오에서 말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벤 나이트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2011년에 그 오쿠파이 월스트리트라는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1%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부를 갖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월가 시위가 전 세계 1,500개의 도시로 막 퍼지고 시작했는데, 그게 뉴질랜드의 웰링턴에도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또 운동에 동참해서 웰링턴에서 그 토론을 같이 하게 되죠. 처음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토론이 되는 것 같다가 사람들이 점점 이탈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 돈 많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위주로만 토론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 혹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바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루미오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루미오는 협력적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플랫폼인데요. 누구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관심 있는 사람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시작한 뒤에 내가 그 의견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혹은 이 의견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지 혹은 기권 다양한 걸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기존의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는 뭐 찬성 반대 혹은 추천 비추천 이런 것만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처음에 내가 했던 의견들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들어보니까 이 의견들이 더 맞는 것 같아. 나는 좀 의견을 바꾸겠어. 난 찬성해. 뭐 이런 식으로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어떤 의사결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시간이 또 다 정해져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만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만들어낸 서비스가 바로 루미오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루미오는 테드엑스가 막 전 세계에 퍼졌듯이 지금 93개 도시에서 23개의 언어로 자발적으로 번역이 돼서 지금 뭐 사람들이 다양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웰링턴 시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루미오로 투표해서 표결을 할 수, 안건을 상정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루미오는 개인의 의견이 집단적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에 올해 41살의 아다클라우라는 아주 평범한 아주머니가 바르셀로나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시장이 된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바르셀로나 엔 꼬뮤라는 일종의 시민연대, 시민정당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주택담보대출로 피해를 봤던 사람들의 모임이 다른 연합 정당들과 군소정당들과 연합을 해서 이 시민정당을 만들게 된 거죠. 바르셀로나 앵큐무의 뜻은 모두의 바르셀로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정치인들이 어떤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모여서 이 평범한 아주머니께서 시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 뒤로도 안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민주적이고 다양한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데모크라시 OS라고 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글씨로 쓰고 법 조문을 만들고 막 종이 작업이 엄청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누구나 다 자기의 의견을 대고 이런 게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정책이 이런 게 필요하다가 누구든지 막 달면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댓글을 달게 되고 그게 전반적으로 다시 통합돼 가지고 안건으로 결과적으로 나오게 하는 플랫폼이 이제 데모크라시 OS라는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소수의 어떤 뭐 정치 선거했던 사람들 혹은 교수들 혹은 뭐 싱크탱크 여기서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는 그 동네 모임이라고 불리는 네이버후드 어소시에이션에서 저는 데모크라시 OS 우리에게 익숙한 미디어 플랫폼들로 안건을 올리고 동네 이슈들이 다 같이 올라오게 돼서 그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시의 안건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민주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전시 한 해 예산이 4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페이스북의 초대 사장이었던 션 파커라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5살밖에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4조라는 재산을 가지고서 다음 단계로 실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페이스북에 소통하고 있고 뭐 직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링크드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왜 가장 중요한 정치와 사회, 경제에 관해서는 누구나 이야기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이 브리게이드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브리게이드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내가 찬성, 반대 혹은 보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선택을 통해서 나와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내 의견과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어떤 것이 이게 더 합리적인 의견인지 만들어내고 그 찬성하는 의견에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들을 서로 또 비교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단편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민주적인 SNS가 만들어진 거죠. 그거를 이제 좀 폴이스라는 곳에서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화면에 뭐 길냥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를 뭐 좀 더 집중해서 토론하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또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익명성에 보장이 돼서 뭔가 디스를 하는 그런 문화랑은 전혀 다른 선진 어떤 토론 문화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 정부에서는 우버를 우리 시에 뭐 도입할까 말까를 시민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물어봤었고 그거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온라인에서 이미지로 확인한 다음에 집단적인 의사결정들을 나중에 이제 행정에 다 반영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미국을 넘어서 북유럽 쪽으로 가보면요. 북유럽에서는 이미 다양한 입법 활동들이 크라우드 소싱으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오픈 미니스트리라고 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특정 우리가 뽑았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정치를 뭐 할 수 있고도 없고 그걸 떠나서 시민들이 자기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을 자발적으로 올릴 수 있고요. 그것들을 이 오픈 미니스트리라는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또 크라우드 소싱으로 막 수정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조항은 넣기도 하고 다시 바꾸기도 하고 이건 이렇게 되지만 사실 이건 우리 동네에 어울릴 것 같지가 않아.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하면 더 안 좋아져 개발이.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또 수정하기도 하고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어떤 법 조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런 캠페인을 더 알려내고 이것이 정말 그 의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법의 자문을 받는 어떤 매니페스토 활동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활동이 나중에 시민들의 어떤 서명을 받게 돼서 온라인 서명을 받게 돼서 나중에 실제 법으로 이렇게 상정이 되게 되는. 그래서 올해까지 벌써 5개의 시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관점입니다. 제가 오늘 동네 이야기,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똑똑한가라는 질문보다 어떠한 방식이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민이 똑똑한 시민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똑똑해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재구성되는 삶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재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협동하고 좀 더 연대하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 그 협동이 가능하다. 그 협동의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우리들한테 일상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협동들을 공감하고 노력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벌들처럼 협동의 사회적 실험들을 계속 시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플랫폼은요. 우리 모두가 휴먼 플랫폼이 되는 세상입니다. 나를 통해서 모두가 연결이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양한 도움을 받고 내 마음과 그다음에 내 어떤 열정과 꿈을 그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다양하게 공유되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 네.